언니가 보고 있다. 19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마침 오늘 방송 날짜도 19일이네요. 19일에 19번째 시간. 19대 언니가 국회 보고 마지막 있고 보내. 시작합니다. 19. 오늘도 변함없이 짝꿍 김남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예, 야당 기자처럼 살고 있는 김남일입니다. 제2당이니까. 예? 제2당의 분열을 목도하며 괴로워하는. 그리고 오늘 특별 출연자를 모셨습니다. 박찬수 논설위원 소개드립니다. 정치 담당 논설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전 편집국장이셨습니다. 네, 인사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찬수 논설위원입니다. 네, 요즘에 또 저 학생운동 맞아요. 그 역사를 또 토요일판에 쓰고 계시잖아요. 예. NL 전문. 예, 네, 현대사 반응이 세게 오고 있나요? 예, 그것 때문에 뭐 논란도 많고, 뭐 메일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네, 더 많은 메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야권 취재하고 있는 이세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야권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넓은 범위를 취재하고 있는. 예. 야권이면 새누리당 비박계를 포함하는 건가요? 아직 뭐, 안 날 것 같아요, 거기. 그래서 오늘 비박계 얘기도 좀 많이 듣는 걸로. 네. 오늘 이야기는 그 정계 개편설이 흘러나올 정도로 그 대혼돈에 휩싸인 새누리당으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도대체? 저희가 지난주에 무기력한 새누리당의 한 달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 뒤 정말 방송 내용도 무기력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평가가 많았는데요. 변화가 좀 있었죠. 그 김용태 의원을 혁신위원장에 내정해서 뭔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것도 또한 무산됐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방송 녹음한 한 이틀 뒤인가요? 3일 뒤에 이제 김용태 혁신위원장 그리고 비대위원으로 뭐 이해운, 김세연, 김영우 등등 이제 비박계로 쭉 이제 구성이 된 비대위가 구성이 됐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뭔가 그때 이제 정진석 그래도 또 원내대표가 이제 뭔가 역시 회생 새누리당, 하나보다, 역시 새누리당, 뭐 역시 그냥 죽진 않아.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로 다음 날 뭐 많이 보도가 나왔지만 이제 친박계 초재선들 한 20명이 정론관 앞에 섰죠. 이거 말이 안 된다. 지금 화합을 갖다 찾자는 마당에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비박계들이 어떻게 지금 비대위와 혁신위원장을 맡느냐. 그것도 사실은 단순히 비박이 아니라 친박계층이 봤을 때는 김용태 의원은 거의 반박 수준이고 그리고 뭐 이해운 의원이나 이해운 의원 본인은 멀박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강력한 비박이죠. 그래서 에너제틱한 네, 비박이죠. 콘텐츠 있는 비박 뭐 이런 건데 에너지 콘텐츠. 어쨌든 그쪽 친박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구성들이거든요. 게다가 친박계는 거의 한 명도 안 들어간 이제 구성들이라 이제 이게 지금 당장 들고 일어났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뭐 친박 뭐 어쩌겠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실제 이제 그 다음에 이 비대위와 뭐 이제 이후 혁신위까지 이제 결정하게 될 뭐 상임정국위원회가 무산되는 과정을 보며 이 간단치 않구나. 친박계가 정말 새누리당의 진짜 주인은 맞나 보다. 이런 이제 말이 나올 정도로 세게. 모든 언론들이 일어났죠. 예측을 하나도 못했죠. 그날 오전까지만 무산될 해도 거라고는. 설마 뭔가 뭐 장내 전국위원회나 이런 데 회의장 안에서 뭔가 소란이나 아니면은 반대 의사를 세게 말하고 박차고 나올 수는 있다. 뭐 이 정도까지 당내에서도 예상을 했었어요. 사설 준비하다가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진 않고, 근데 그날 점심을 제가 그 새누리당 의원, 그 비박 의원하고 한 명하고 점심 먹었는데, 그때 그 비박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날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20명이 기자회견 했지 않았습니까? 비대위 구성이 너무 편파적이라고. 근데 사실 그 초선 의원들이 그렇게 기자회견에 이름 올리는 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아주 자기들의 그 정치 이해와 관련이 있지 않으면은. 그 이상하다고 생각해갖고 좀 알아봤더니 이게 초재선 의원들은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고서 움직인 것이다. 이름을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성명서에. 그 누군가는 이 비박 의원의 추측으로는 이제 추경환 의원으로 추측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친박의 핵심에서 그 초재선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조직했다는 건데 그 얘기는 그 다음날에 중앙위에서도 역시 친박의 조직적인 저항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로 봐야겠죠. 근데 설마 그렇게까지 자폭 수준의 행동을 하겠냐라는
그 세간의 상식이 있었던 건데 그 상식을 이제 뛰어넘어 버린 거죠. 근데 이후 이제 그 친박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보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워낙 친박 쪽에서 세게 반박하고 예. 또 이제 스스로 이게 낮춘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화 좀 돌리고 뭐 한다고 이 움직일 사람이 몇 전화 명이나 대결이 되겠느냐. 정말 있었던 거예요? 아니, 없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마라. 그러니까 가지 그게 말자. 전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뭐 아는 사람한테 전화는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심전심이라고 해야 문제는 되나? 이제 거기 또 하나 논리가 지금 그 상임 전국이 구성이 지금 김무성 전 대표 시절에 짜여진 거라 만약에 지금 현역 지금 20대 국회로 따지면은 친박이 다수여서 상임 전국위에 뭐 전화를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임 전국위는 그 김무성 전 대표 시절 꾸려진 거라 우리가 뭘 갖다 친박이 다수도 아니고 소수여서 그 안에서 뭘 여지가 없다. 이거는 그냥 비박계가 준비를 잘못해서 회의를 안 나오거나 아니면 자기네들 리더십 부족으로 지금 파토가 난 걸 왜 우리한테 이런 이제 논리를 세게 하는데 믿어집니까? 근데 이제 근데? 그래서 좀 언론들이 그 얘기는 많이 듣고 있지만 지금 기사화가 잘 안 되고 있죠. 안 믿기기 네, 안 때문에. 믿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중앙이라는 게 참석을 해야지 이제 성원이 되는 거니까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석을 독려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 19대 국회가 저물어가는 마당에 누가 중앙위에 참석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친박 쪽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휘하에 있는 그 중앙위원들의 참석을 독려하지 않은 것 자체, 그 자체가 어쨌든 조직적인 미필적 고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초재선 20명 보면은 이게 말이 초재선이지 아직 저 20대 국회 출범을 안 했기 때문에 당선자와 초선 의원들이에요. 근데 당선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정치권에 인분하지 않았던 뭐 TK 쪽에 뭐 이런 그러니까 처음 정치신 이런 사람들도 막 이름을 올리거든요. 사실 이런 어마어마한 저 개파 갈등의 최전방에 GOP에 스스로 손들고 나가는 총알바지로다가. 이거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건 정말 몰라서 했든가 아니면은 누군가 떠밀었든가 누군가 살살 구슬렸든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뭔가 정말 몰라서 나갔다면 그분은 참 안타까운 거고 차라리 그냥 누군가 땡겨서 나간 게 오히려 뭐 4년 국회 생활이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그렇겠죠. 뭐 공천을 준 사람의 요청이라면 거절하기 어렵겠죠. 지금 현재 이 화력을 내뿜는 이들, 뭐, 니네들 나갈 테면 나가라, 비박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분들은 의원이죠. 초선 의원들. 김태흠, 이장우 두 선수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흠 의원이 지금 가장 세고요. 이장우 의원은 원래 얼마 전에 원내 대변인 하다가 대변인이었죠. 하다가 네. 이제 무슨 그동안 야당에 상처 준 말 있으면 뭐 그런 분을 성찰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대변인직을 던지고 나서 더 센 말들을 당내에 써내고 있는데 김태흠. 당내에서? 네, 김태흠 의원은 보령 서천. 네. 그리고 이장우 의원은 대전 동구 지역구 의원이거든요. 두 명 다 보좌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19대 국회 초반에 사실은 이른바 국정원 대선 댓글 사건이나 여러 가지 주요 이제 청와대와 관련된 사안에서 TK 의원들은 뒤로 싹 빠져 있고 이 두 명이 가장 전위에서 총알바지가 아니라 오히려 막 대포를 쏘고 그랬거든요. 야당을 향해. 그래서 이제 그때 나왔던 불만이 당내에서 TK는 뒤로 숨고 왜 충청도 앞세워서 총알바지 삼느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두 사람이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보면은 보좌관 출신들이 이게 보좌관들의 어떤 이걸 갖다 폄하하는 게 아니라 19대 때 새누리당은 교수 관료 출신들이 굉장히 공천을 많이 받고 초선들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너무 점잔을 빼고 뭔가 화력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뭔가 정치에서 잔뼈가 굵고 김태우 의원 같은 경우는 박통 멘토인 칠윤의 김용환 의원 보좌관 출신이고요. 이장우 의원은 충청도 이항희 의원 보좌관 출신이고 그래서 그리고 김태우 의원이 충남 정무부지사도 하고 국무총실에서 근무하고 굉장히 뭔가 의외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에서 예. 땀나도록 예. 뛰어보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또 뛰고 계신 거군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지금 하느냐 했을 때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세종시 수정안 논란됐을 때 그때 2009년에 충청도에 삭발을 했었어요. 원안 보수를 주장하며 그때 이제 박통이 삭발하는 그 장면을 봤다는 거죠. 이 김태우 의원이 좀 되게 말은 거친데 눈이 되게 크고 동글동글하고 되게 연세가 있으시지만 귀여운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눈 좀 동그랗게 네. 뜨시지 않았으면 근데 좋겠다고 거기에 하는 이게 삭발을 했더니 굉장히 뭔가 좀 지금도 그 사진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되게 귀여운 얼굴이거든. 근데 박통이 그걸 보고 그때 옆에서 동자 생각나요. 아니요. 목격자에 따르면 저분 누구세요라고 굉장히 그때 원한 고수했던 우리 원칙 언니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거죠. 충격을 받으면서 이게 이런 분도 계시구나라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김태흠 의원이 초선에 당선되고 한 달도 안 돼서 그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었어요. 2012년에. 네. 그때 그 출마를 권유한 게 박통이라는 얘기가 거의 정설이죠. 한번 나가보십시오. 이런 분들이 야당에도 있어요. 사실 야당은 주로 이제 보좌관 출신보다는 당직자 출신 중에 이런 분들이 좀 계시죠. 바닥부터 이렇게 진흙탕을 뒹굴면서 올라오신 분들이라서 몸에 똥 묻히는 걸 두려워하지 또 않습니다. 똥이라 그래 그걸 또. 몇 분 계세요. 예. 어쨌든 그래서 뭔가 좀 이분들은 그냥 1년 6개월 남은 이 정권과 순장조 이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여러 가지 좀 뭔가 복잡 미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왜 아직까지도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뭐 은혜 갚은 뭐 이걸 단순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정말 신념이라면은 좀 위험하고 뭐. 그 박찬수 선배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새누리당 아니 옛날 한나라당 예. 네 신한국당 출입하셨었나요? 예, 한나라당 2002년 대선 때까지 제가 출입했었죠. 네. 그래서 보수의 어떤 그 논리들에 대해서 또 예. 권력욕에 대해서 또 아무리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뭔가를 함께 쟁취하기 위해서 똘똘 뭉치는 모습 같은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예. 이번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실망스럽게도 그렇지 못한 측면들이 있는데요. 왜 예. 그럴까요? 이번에는 도대체. 그럼 실망스럽다기보다는 좀 의외인 게요. 사실 보수 정당이 특히 이제 새누리당이 워낙 오랫동안 정권을 잡아왔고 또 기득권을 누려왔기 때문에 그 학착 같은 면이 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당만큼 그 학착같이 뭔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는 아까 우리 김 기자도 얘기했듯이 뭐 김태훈 이장우 의원 같이 그렇게 그런 식의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들을 그 여당 내에서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그런 것들이 좀 배관시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좀 바뀐 여당의 모습인 것 같아갖고 저는 상당히 상당히 색다른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캐릭터가 반영되면서 기존의 과거의 그 여당 색깔과는 다른 어떤 친박계의 굉장히 그 맹목적이고 오히려 그 야당보다도 훨씬 그 전투적인 그러한 새로운 그 정치 세력이 일단이 하나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보니까 새누리 일반은 뭔가 정권 교체해서 야당 생활을 한 경험에 대한 이제 공포가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새누리 일반 말고 그 안에서 이제 친박이라는 특수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뭔가 이후 대통령 끝나고 나서 자신들의 당내 입지든 아니면 뭐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절박성까지 포함해서 그게 더 센 것 같아요. 그죠? 정권 다시 야당한테 넘어갈 것보다 그거보다 더 센 게 아닌지. 그래서 지금 이런 극도의 맹목성으로 표출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되게 여당 속성이라는 게 되게 보면은 정권 말기로 가면 어쨌든 현직 대통령 힘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차기를 바라보게 되고 다시 이제 떠오르는 해 쪽에 이렇게 줄을 대려고 하지. 그 옛날 순장조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여당에는. 야당은 있죠. 청와대에 야당은 있다가 정말 한 사람 말고 DJ나 YS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당은 없었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앞으로도 뭐 박 대통령의 인기가 다시 회복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친박 의원들이 난리치는 거 보면은 어쨌든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DJ와 YS를 잇는 마지막 우리나라 보수 정치의 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굉장히 논쟁적인 지금 보수 정치에. 보수 정치에. 게다가 DJ 반열에, DJ YS 반열에 오르는 것이. 보스라는 측면에서만, 예. 보수 보스라는 측면에서. 예. 근데 정말 이 청와대 의중이 얼마나 작용한 것이냐. 이런 건 다 물증이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물증은 없었는데 어저께 5.18 광주로 내려가는 그 KTX 안에서 그 비즈니스석의 앞좌석 현기환, 뒷좌석 정진석 이 서로 2시간 동안 몰랐다는 주장이지만 현기환 수석은 자기 뒷좌석에 정진석하고 오는데 그래서 계속 주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계란 살려고 고개라도 한번 돌리기 마련인데. 사진 기자가 찍었어요?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취재 기자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으로 연합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일단 기자들이 그렇게 앞에 있고 했을 때는 그거 의식을 못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불과
한 5일 전인가 6일 전에는 저 현기환 수석이 저 정진석 원내대표 방 찾아와서 뭐 회동 뭐 좋아 뭐 네. 이런 식의 웃으면서 활짝 저 덕담꾼 나누고 이런 상황인데 불과 5일 만에 이런 식의 어떤 쌩한 관계가 됐다는 것 자체는 뭔가 청와대가 지금 저 정진석 그 이후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꾸린 비대위나 혁신위원장 이 체제가 일단은 마음에 안 든다. 일단 뭐 저 가벼운 수인사라도 할 만한 마음이 없다. 뭐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뭐 물증이 없지만 심증으로요.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초재선 의원 20여 명이 조직적으로 나서고 그리고 중앙위 자체를 이렇게 무산시킬 정도로 그렇게 실력 행사를 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여당에서 그것도 여당에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저는 팔랑기라 그런지 몰라도 일단 그 친박계의 논리도 일부분 아까도 말했던 거지만 약간 제가 봤을 때 이게 세상이 무슨 너무나 모든 게 권력이 정교하게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그렇게 정교한 사람들이 아니야라는 걸 저는 언제나 믿어요. 근데 보면은 여기서 뭔가 아까 미필적 고의도 있겠지만 뭔가 우발성. 그러니까 비박도 전국이 소집하면 당연히 오겠지. 상임 전국이 다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왜냐면은 그 불참자 중에 비박계의 나름 저 책임감을 갖다 가지고 그럼 다시 상임정국이 열자고 하면 올까요? 그러니까 그거 일부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차라리 지금 이안 그대로 해서 전국이 다시 소집하자. 그러면 2-4달 났는데 오겠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건 서로 너무나 그 결과에 따라 치명상이 크니까 아무도 지금 저는 안 온다고 봅니다. 또 무산되리라고 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그 마음 먹은 거를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고 지금 뭐 박 대통령이나 친박계 핵심들이야 진짜 분당 마지막 최악의 경우 분당까지도 각오한다는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저 중앙위를 마비시켜 갖고서 당을 그 식물정당으로 만드는 근데 그것도 딴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 스스로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근데 전국위에 보면은 진짜 이른바 진박 당선자도 왔어요. 그리고 진짜 제가 그 방에 물어봤어요. 왜 왔어요, 영감님? 그랬더니 왔었나요? 하면서 확인해 봤더니 뭔가 그냥 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뭔가 왔던 거지. 왔다. 서울에 왔더니 오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지역에서 뭔가 이거 맡게 돼서 촉이 좀 전국에 어두우신 거지. 그거는 레임덕의 현상이 이제 조금 좀 나타나는 거라고 봐요. 아니 근데 이거 봐라. 근데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이지 않는 반증이 아닌가. 근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보면서 뭐 니네 당 나가도 좋다 뭐 이런 험한 말들이 오가는 거 보면서 이세영 기자는 작년에 기시감? 새정치연합의 이 분당 사태 이거 보면서 약간 기시감 느끼지 않았냐? 네. 뭐 어떤가요? 따라오려면 멀었습니다, 지금. 아니, 당시 이제 비슷했어요. 그때 한참 4월. 설마 하다가. 4월 보궐선거에서 그죠. 4대 빵으로 참패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권력 투쟁이 시작됐잖아요. 그때도 이제 수적으로는 우세한 쪽이 주류니까, 이른바 친문재인 쪽 주류니까, 너 나갈 수 있겠어? 나가려면 나가! 뭐 이러다가 이제 결국 나중에 이 사달이 났던 건데, 좀 달라요. 근데 여긴 대선 주자가 없잖아요. 어쨌든 비박에 정의화, 뭐 유승민, 아휴 안 되죠 거기는. 왜 또 남의 당의 대선 주자를 그렇게 막 그렇게 깎아내려? 그때 박지원 이른바 이 정치구단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신당의 3가지 전제 조건은 그중 하나가 대선 주자였잖아요. 없잖아요 여기. 정 안 되면 뭐 안철수 당으로는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민주는 못 가더라도. 얘기 나왔는데 정말 정의원 국회의장이 이 비박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상당 가능성까지도 열어두는. 비박계가 사실은 저 정의화 의장에 대한 평가가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않지만 좋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정의화 의장이 사실은 뭔가 인상적인 활동을 한 게 의장 되시고 나서 그것도 중반 넘어가고 후반기에 이제 여러 법안들에 대해 청와대와 어떤 아니면 새누리당 지도부 친박계가 각을 세우면서 뭔가 좀 평가가 좀 좋아지긴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전까지 이제 여러 평가를 종합해서 볼 때 비박계에서는 근데 딱히 막판에 그거 말고 도대체 정 의장님이 뭘 어떻게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정의화 의장은 좀 아까 말했듯이 신당의 창당 요건 중에 하나 대선 주자라는데 사실 10월 창당설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본인이 어쨌든 대선 주자로 나서고 싶은 생각 1차적으로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게 정 여의치 얼마나 않으면 호응을 받고 네. 그럴 것인가에 대한 또 일각의 예, 뭐 회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새누리당 네. 비박계가 혹시나 만약에 탈당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음. 근데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없을 것 같고요. 정의화 의장을 보고 탈당하겠다 이렇게 그건 볼 없고요. 게 없죠. 예. 탈당을 했더니 정의화 의장이 밖에 갑자기 있네. 있었네? 뭐 이럴 수는 있어도 보고 탈당하는 건 없을 것이고 그 전 단계로 탈당도 없을 것이다. 이게 좀 뭐 예상. 모든 건 그래도 단언하지 말고요. 근데 정말 이 오비 일학인가 이 여권이 이렇게 분열상을 겪고 있을 때 그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새 판짜기 앞장서겠다 이렇게 또 5.18 그 기념식에 가셔서 또 5.18이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제 정계 개편설이 사실 아무 근거도 없고 여기 그 근거가 없죠. 그렇지만 어쨌든 정계 개편설이 막 모락모락 피어 나오는데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이세영 기자는 지금 손학규 대표가 계속 발언 수위를 높여왔는데 네. 그러면 18일 발언이 네. 그 광주 발언이 어떤 변곡점이 음. 되는 정말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그 전에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난 사실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 판이 짜여질 것에서 세 판 짜는데 세 앞장서겠다. 판이 필요하다 해서 뭐 세 판 짜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분이 지금 세 판을 짤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이 개인적인 능력과 됨됨이를 떠나서 지금 자기가 자력으로 정계 복귀할 수 있는 명분과 계기를 찾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제 그 발언 자체는 일종의 희망사항이다. 떡밥을 던진 거죠, 떡밥. 점점 이 떡밥의 이 성분을 좀 바꿔가면서 이 집어제의 이 농도를 좀 짙게 해가면서 이제 던진 건데 던져놓고 이제 고기들의 반응을 지켜보는 거죠. 그러다가 떡밥을 또 집어자라고 어려운 말을 또 굳이. 그 있어요. 낚시해봤어요. 그거 있어요. 이렇게 고기를 모으는데 필요한 뭔가 성분이 있고. 그러니까 떡밥이면 되지 뭘 또 집어줘야. 있어요. 그런 게 아무튼. 그래서 사실 이제 지렁이 농도가 높아집니까? 그래서 지렁이 한 마리면 됐지 뭘 이렇게 어렵게 살아. 뭐 사실 우리도 어제 밤에 갑자기 이렇게 좀 키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알면서도 이거 이 떡밥이 하는 거 알면서도 물어준 거죠, 사실. 근데 더 세게 보는 언론이 있었고 심심하게 보는 또 언론이 있었고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박찬수 논설위원께서는 이런 손학규 전 고문의 이런 발언이 있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비중으로 정말 다루셨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편집국장이었다면은, 일면 스트레이트 쓰긴 좀 어렵고요. 네. 저도 비슷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나온 대로 한 3면의 박스 정도? 그 정도 써줄. 그러니까 사실 손 전 대표의 이번 발언 갖고서 이게 정기복귀 선언으로 보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그래갖고 또 완전히 무시할 무시하기도 수도 어렵고. 없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앞으로 지금 새누리당도 상당히 유동적이고 상황이, 그리고 야당은 이미 더민주하고 국민의당 둘로 갈라져 있고, 그러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판 전체가 굉장히 유동성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맞춰갖고 나도 있다. 나도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하나의 메시지를 나도 있어. 던질 것 정도. 예. 그 정도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송학규 대표 쪽의 측근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나설 자력으로 뭘 못한다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정말 야권에 승리하는 대선 주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집단지성이 발휘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문재인은 확장성이 떨어지고 안철수는 여전히 신뢰감을 갖기 어려운 사람 아니냐. 이런 한계들을 절감하면 야권 지지층이 자연스럽게 손학규를 옹립하는 뭔가 다시 복귀를 요청하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희망이 아주 강하게 섞인 이런 기대를. 본인 스스로가 집어제네. 누가요? 네. 2014년 7월에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뒤에 수원 8달에서 패배한 뒤에 이제 강진으로 가서 머물고 있을 때, 2014년 10월? 예. 손 전 고문을 강진에 찾아가서 만나셨잖아요. 박찬수 예. 논설위원께서. 근데,
그때 어떤 생각하셨어요? 아, 이분이 사실 이렇잖아요. 강진까지 간 거 보면 돌아올 생각이 있겠구나. 그런 라는 생각이 생각을 들죠. 왜 했었죠. 하필 네. 강진일까? 네. 그때 그 손 대표한테 제가 물었고 왜 강진을 오셨냐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큰 사위 고향이 강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진에 조금 그 연고가 있고 그렇더라도 뭐 강진 아니라도 뭐 갈 때는 사위 많을 것 연고를 또 같은데. 굳이 찾아갈 일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호남이라는 게 있고 또 네. 하나는 정약용 선생이 얘기하더라고요. 정약용 선생이 유배를 당해서 강진에 내려와서 그 바로 손학규 대표가 그 지금 사는 흙집 한 2km 떨어진 데 이제 다산서당이 있는데요. 그 다산서당에서 매일 2km 그 산길을 걸으면서 이제 나라를 걱정하고 그러면서 목민심서 같은 책을 썼다는 거거든요. 그런 그 다산의 마음 한번 되새겨 보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은퇴하신 분이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정치 다시 안 할 거라면 이렇게 다산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이렇게 왜 다시 굳이 강진까지 가서 되새기실까라는 생각이 있고, 또 그 흙집이 굉장히 살기에 사실 불편합니다. 겨울은 굉장히 춥고, 저게 없어요. 목욕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욕을 못 해요. 특히 그러니까 손 사모님이 대표야 고생이시죠. 사모님이 굉장히 고생이시거든요. 근데 사모님도 거기 계속 같이 계시거든요. 근데 왜 굳이 정치 안 하실 거면은 조금 좀 목욕도 할 수 있고 좀 편한 데로 가셔갖고 할 수 있는데 아파트로 왜 굳이 가시면 그렇게 편할 텐데. 그렇죠. 아파트 가시면 편하죠. 아니, 근데 예. 그 뒤로 제가 아까도 여쭤보라 했지만 2014년에 가신 거잖아요. 초창기에. 예. 이후로 토굴이 굉장히 살만하게 뭔가 바뀌었나요? 개비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뭐 아방궁이 됐다는 소문도 있어서 그렇더라도 뭐 목욕시설까지 만들고 그러기는 토굴 쉽지 않을 흙집 것 그러면 같은데. 거의 무슨 암벽 수행 토굴 수행 가는 것 같처럼 사진 뭐 봤잖아. 근데 아니 뭔가 괜찮은 것 같던데. 그거는 제가 스님한테 물어봤더니 거기 절이 있는데 절 스님한테 물어봤더니 토굴이란 게 흙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승려들이 수행하는 곳을 토굴이라고 보통 토굴이라고 그러는데 왜냐면 거기서는 이제 하한 거, 동한 거라고 동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하거든요. 스님들 자체가 블러핑을 예. 한 거야 세게. 예. 우리들은 이렇게 좀 힘들게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게 아닌데. 저는 기사 쓰면서 항상 흙집이라고 썼어요. 네. 토굴 뭐 네. 이상해요. 근데 흙집도 흙집도 아니라는 거 이상해. 아니에요, 지금? 아니, 흙이 집은 들어갔죠. 맞아요. 원래 흙으로 지었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시멘트가 보이던데 아닌가요? 시멘트 아니 안에 냉장고 있고 다 있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땐 냉장고도 없어요. 냉장고도 없어갖고 찬물 받아갖고 거기다가 수박 담가놓고 시월달이었으니까. 근데 그랬었거든요. 최근에 뭐 내려가서 누가 안철수인가요? 누가 설득할 때 보면 테이블 갖다 놓고 앞에서 소주잔 같은 거 기울이고 그게 테이블은 있죠. 예.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결정적 판다미스는 다사는 거기서 18년을 보냈어요. 근데 지금 1년 손학규 1년 대표는 8개월 앞으로 18년 뒤면은 이미 이제 정치적인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근데 다사는 거기는 다산의 시간과 다산은 강제유배인데 이건 셀프 강제유배고 여기는 유배야. 셀프 유배니까. 다르지. 근데 정말 손학규 전 고문이 돌아온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근데 현재로선 달라질 게 별로 없죠. 일단 야당 더민주는 문재인 대표가 어쨌든 가장 강력한 현재 지지율을 갖고 있고 더 국민의당은 훨씬 더 그건 상수로서 안철수 대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야권의 두 주자가 분명히 있는데 손 전 대표가 돌아온다 그래갖고 상황이 확 바뀔 수 있는 여지는 현재로서는 별로 없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정치란 게 이번에 우리 김한길 의원의 행보를 봤습니다만 김한길 의원이 사실은 광진에 그냥 나갔으면 아마 당선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막판에 국민의당 바람이 수도권에 세게 불면서 지명도 있고 이름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선전을 했거든요.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명도 하고 그 지지 기반이 있었으니까 지역 기반이 있었으니까 당선될 수 있었을 텐데 최명길 여사도 되시고 최명길 탤런트 최명길 씨의 힘도 있고요. 근데 중간에 이게 안철수 대표 인기가 떨어지고 국민의당 지지율이 추락하자 막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더민주로 다시 복귀할 생각도 했었고 그러면서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지금 빠진 건데 정치란 거는 마지막까지 계속 남아있으면은 뭔가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끝까지 안 죽고서 마지막까지 남는 거거든요. 자기가 뭔가를 못해도 딴 사람이 잘못해갖고서 망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기회를 보기 위해서는 어쨌든 마지막까지 죽지 않고 피를 잡고 있어야 되니까 손 전 대표도 사실은 지금 자기가 뭔가를 크게 바꿀 수는 없지만은 상황이 바뀐다면은 자기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기대는 하겠죠. 예. 그 상황은 영영 안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참. 지금 뭐 동아시아 미래재단, 그러니까 손학규 전 고문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 미래재단이 7월에 10주년을 맞는다. 그때 정계 복귀 선언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사실 그게 정말 뭐 10주년이고 뭐 7월이고 들어간 지 2년이 되고 뭐 이런 사실 본인의 타임테이블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그렇죠. 보면. 예. 의미 없죠. 제가 사실. 보기에도 동아시아 미래재단 10주년에 맞춰갖고 정계 복귀 선언하는 거는 국민들 보기에는 전혀 좀 뜬금없을 것 같고요. 뭔가 선언을 하신다면 다른 그 시기와 명분을 찾으려고 하시겠죠. 그, 얘기를 잠깐 옮겨보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광주에 가서 새누리당과의 연정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 새누리당 후보 아닐 거다. 이건 더민주 쪽에서 나를 의미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새누리당과 연정도 가능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안철수 대표의 측근이 이태규 당선자가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에 적극적으로 손을 잡진 않겠지만 새누리당에서 오는 분들과 또 같이 할 것을 거부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안 간다니까 자꾸 온다는 거죠. 진짜. 되게 오만해 보면은 무슨 연정을 뭐 새누리 연정도 받겠다 뭐야. 저는 그게 변수 같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들도 지금 1년 6개월 뒤에 1년 언제요? 1년 뭐 있으면 대선이잖아요. 근데 박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는 거고 당 내부의 권력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그러니까. 없는데 뭐하러 지금 어쨌든 이 양지를 버리고 북풍한설 몰아치는 바깥으로 나갈 이유가 있겠어요? 잠시 누굴 보고. 그렇죠. 아무도 없는데. 가봤자 저 밑에 불쏘시개 역할하거나 그냥 저 머릿수 채워준 역할만 하고 안철수보다 더 뭘 할 수 있겠어요? 가서 없는데 그 뭐하러 거길 갈까? 그 손학규 대표 처음에 민주당 와서 얼마나 홀대 냉대 받았어요. 한나라당 출신이라고. 어딜 간들. 그 사람들 처지가 다르겠어요. 시베리아 벌판으로 나가는 것은 어느 때나 똑같다. 네,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렇게 고생을 할 이 체질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볼까요, 진짜. 정계 개편이 진짜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지만 그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이 시간과는 또 다른 시간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다른 속도가 믿게 만약 된다면 정말 가능할까요? 이제 어려운 질문이고 그냥 열어두고 그냥 저는 없다. 그냥 시나리오로 네. 시나리오로 보면은 가능성 있는 거는 어쨌든 야당은 현재 둘로 갈라져 있고 여당도 둘로 쪼개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친박계가 저게 쉽게 박근혜 대통령의 주도권을 놓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말년으로 갈수록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에서 손을 떼야 되는데 손을 안 떼고 계속 당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려면은 그 당은 깨질 수밖에 없고 자꾸 분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친박, 즉 박근혜 대통령에 따르는 소수의 친박과 비박이 갈라서는 상황은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 비박이 만약 대선 후보를 스스로 갖지 못한다고 하면은 저는 뭐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과 같이 할 수는 있지 않을까. 더민주하고는 같이 못하겠지만은 안철수 대표하고 같이 그 당을 해갖고서 차기 집권을 노려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 차기 집권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뭐 아까 얘기한 정의학 국회의장이라든가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도 역할을 하고 이제 합류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든지 국민의당하고 같이 하려면은 저 손 대표도 그러고 뭐 그 2인자 또 정의학 국회의장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대선 후보가 어쨌든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철수 대표가 너무 상수가 안철수 대표가 딱 대선 후보 확고하게 굳어져 있으면은 참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대표가 스스로 좀 내려놓고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과연 그런 모습을 보일까? 그게 사실 어렵죠. 쉽지가 않은 일이죠. 문제라고 네. 봐야죠.